자, 우리가 앞 시간에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은 여러분들이 뭐 과거 다른 거 이야기하면서 같이 사용했던 계정 과목이라서 제가 크게 언급은 안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선납세금하고 예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 선납세금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이자라든지 뭔가를 돈을 지급받으면서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이게 되면 우리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실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기간 이전에 납부하게 되면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근데 이렇게 원천징수 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중간연합세액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법인세를 미리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선납세금이라고 해뒀다가 우리 나중에 결산할 때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벌어서 내야 될 세금을 정리한 후에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내년 법인세 신고할 때 낼 거라고 정리하는 분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아두는 게 선납세금이고, 이 예수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거꾸로 지급을 하면서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될 돈들을 우리가 대신 내주려고 원천징수 하는 것들을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하고 예수금 이 둘은 서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선납세금은 그냥 우리 지금처럼 뭔가 돈 받고 주고받을 때는 우리 회사가 세금을 떼이면 세금 미리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를 하면 그걸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고, 이 예수금은 세금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직원이 부담해야 될 우리 사회보험료도 우리가 그 돈 빼고 지급할 거죠. 그것도 예수금이라고 했다가 지급할 때에 납부할 때에 이 예수금을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104페이지로 가서 선급금,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봤는데, 이건 계약금이나 중도금처럼 본거래가 있기 전에 우리가 돈을 주거나 받았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따위를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린 대면엔 돈이 나가겠죠. 그럼 차변에 미리 준 돈이라고 해서 선급금이라고 써두고, 그랬다가 실제로 물건을 받게 되면 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지급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급금이라고 쓰는데, 이 계정 과목에는 제일 중요한 게 거래처를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래처 쓰는 걸 여러분들이 빠뜨리시면 그냥 그 분계가 통째로 틀린 분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써야 되는 것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선수금은 반대로 먼저 선 받을 숫자, 우리가 계약금을 받게 되면 미리 받은 돈이라고 선수금이라고 써뒀다가 우리가 물건을 이제 상대방에게 인도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계약금 뺀 나머지만 받으면 되겠죠. 그때 선수금을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받았을 때도 누구한테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꼭 먼저 미리 써줘야 된다라는 거,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얘 두 개는 서로 헷갈리지 말자고 제가 먼저 선 줄급자, 그래서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이고, 먼저 선 받을 숫자,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하시면 좋겠고, 하면서 제가 상품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이 상품권은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돈 받았을 때는 그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금이라고 써둘 거예요. 그랬다가 그 상품권이 회수되어서 나에게 돌아왔을 때 그때 선수금을 지우고 매출을 인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상품권 주고받는 것도 우리는 미리 돈을 받고 상품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더라.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06페이지에 자, 임직원 단기 채권인데 제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한 건 컴퓨터에서 적혀 있는 계정 과목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은 가불금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직원한테 가불금을 지급할 때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대변에는 직원한테 가불금 주고 차변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에서 어느 직원한테 갑을 해줬다고 적어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직원한테 월급을 지급할 때 계약금을 가불금을 빼고 우리가 월급을 지급하겠죠. 그때 이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그 돈을 갚은 걸로 해서 지워줄 거예요. 그럼 또 예수금이 나오는데 자, 이 예수금에서는 이때 저와 같이 분개했던 거는 우리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하면서 사회보험료나 아니면 소득세,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할 때에 전체를 다 예수금이라고 해뒀다가 우리가 직원한테 징수했던 걸 납부할 때 예수금을 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돈을 번 직원이 자기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원천 징수했을 때 예수금 적혀 있으면 납부할 때 전체 예수금을 지우면 되는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회사가 절반을 지원해주고 절반만 원천 징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직원한테 그 돈도 우리가 월급 줄 때에 차감을 하고 지급하겠죠. 그때도 그 돈들도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예수금이라고 적어뒀다가 납부할 때에 우리 회사가 그 돈, 그 지원해주는 돈과 합쳐서 납부를 할 거예요. 그럼 납부할 때 직원이 부담한 거는 예수금을 지우고 회사가 지원해주는 거는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처리하게 될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8페이지에 자,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봤는데 가지급금이라는 건 우리가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쓰는데 꼭 일반적으로 시험에는 출장비가 많이 나오지만 출장비만이 아니고도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잘 안 일어나겠지만 직원들이 회식을 하는데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오늘 참가를 못하면 그냥 거기에 있는 최고 책임자나 돈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얼마 줘놓고 그리고 나서 영수증 받아와 달라고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걸 다 가지급금이라고 했다가 그걸 정산할 때에 이제 우리는 가지급금을 지워줄 거예요. 그럼 이 가수금이라는 건 우리 내용 불명의 송금액 통장에 뭔가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누가 왜 보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몰라도 우리는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면 실제 통장 잔액하고 장부상의 예금 잔액하고 같이 일치시켜둬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의 잔액을 높이게 되는데 그때 대변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쓰는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은 얘는 미결산 항목으로 결산 시에는 제거해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121페이지에 가서 자, 대손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대손이라는 건 우리가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이라는 표현에서는 뭐 매출 채권이다 기타 채권이다 구분 없이 채권을 못 받게 되면 전부 다 대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대손을 당했을 때는 이 채권들이 우리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을 못 받게 됐다는 건 자산의 유출이 발생한 거죠. 유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대손상각비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그랬어요.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못 받게 되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기타 채권에 대해서 못 받게 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손충당금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 대손충당금을 우리가 설정해서 쓰는 건 매 기말마다 일반적으로 잔액비례법이라는 걸 쓰는데, 여긴 비율법 적혀 있는데 또 다른 표현 비례법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럼 이 대손충당금은 채권별로 각각 설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외상매출금 따로, 받을 어음 따로, 미수금 따로, 단기대여금 따로 각각 다 따로따로 설정할 거예요. 그럼 채권별로 기말 잔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손이 얼마 당할 건지 대손 예상률 혹은 추정률을 곱한 게 대손 예상액이 되는데, 추정액이 되는데, 그 추정액만큼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두는 방법을 썼죠. 그럼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서, 자산이면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차감 계정이라는 건 자산을 줄여주는 계정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분개했던 게 줄여주려면 반대쪽에 써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자산이지만 자산을 줄여주는 차감 계정이라서 대변이 대손충당금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대손충당금은 성격이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중에 전부 다 끌어쓰지 않았으면 장부의 잔액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남아 있는 잔액만큼은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손 예상되는 추정 금액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를 보충하는 방식을 쓰고, 만약에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내가 설정하려는 것보다 더 많다면 환입하는 회계 처리를 할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모질했을 때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혹은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다라고 설정을 할 건데, 우리 대손충당금 잔액이 설정하려는 대손 추정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변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쓰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이다라고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이 대손충당금 환입은 우리가 컴퓨터에 계정 과목이 2개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개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환입 쓰는 건데, 얘는 800번대로 판관비에서 차감하는 성격이, 비용에서 줄여주는 성격이 800번대의 대손충당금 환입을 매출 채권일 때는 써야 되고, 기타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900번대인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환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매출 채권이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어음의 대손충당금의 환입이 나왔을 때만 800번대. 그 외 단기대여금이나 미수금이나 장기대여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환입이 나오면 900번대. 이 대손충당금 환입을 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자, 124페이지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만약에 많이 있으면 전액 차변의 대손충당금이라고 끌었을 건데, 그런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 발생한 금액보다 더 작게 있다면 일단 있는 대손충당금을 끌어쓰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는 매출 채권이면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하나도 없거나 설정한 적 자체가 없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액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대손 발생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한 우리 금액들이
자, 다음 페이지에 126페이지에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회수했을 때 가장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가 대손금 회수한 거예요. 그걸 저는 돈 받은 거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차변에는 돈 받는 걸 쓰게 되고, 그 다음 확인할 게 언제 대손 발생한 걸 우리가 회수한 건지, 대손 발생이 언제 됐는지를 확인해서 올해 단기에 발생한 거를 회수하게 됐으면 취소 처리해 줄 거고, 그런데 올해 거가 아니고 올해 이전, 전기나 전기 이전에 발생한 대손이 발생한 대손금에 대해서 회수를 하면 일단 대손 충당금에 모아둔다라고 했죠. 그랬다가 기말에 설정할 때 이 금액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나 전기 이전께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걸 정확하게 먼저 기억하시고,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알려주는 건 분계서라는 말이 아니고 이 대손 충당금의 짝지를 외상 매출금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을 선택하라고 이 계정 과목을 문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 알려주는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앞 시간에 저와 같이 했던 거고, 자, 오늘은 138페이지 자, 재고자산으로 갑시다. 자, 재고자산은 우리 제조업에서는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있죠. 그럼 생산이나 판매 목적이라는 건 우리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실현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좌 자산 중에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재고 자산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계정 과목은 우리 책에 적혀 있으니까 교재를 보면, 자, 이 계정 과목은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은 내가 팔려고 샀는데 완제품을 사오면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제품은. 그럼 제품이라는 건 팔려고 사온 게 아니고 팔려고 내가 만든 걸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팔려고 만든 걸 제품인 거고, 팔려고 사온 거 완제품을 구입한 걸 상품이라고 해요. 그럼 부산물이나 반제품은 우리가 분기할 때 쓸 일이 없는데, 이 부산물이라는 건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서 예를 들어 철판에 조각이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철판 조각을 팔아서도 돈이 돼요. 그런 것들을 부산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제품은 우리가 팔려고 물건 만드는데 완성품이 되기 전 단계에도 판매적 가치가 있어서 파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걸 반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계급에서는 이 두 계정 과목을 쓸 일은 없는데 그냥 얘네들도 재고자산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제 아래쪽에 원재료라고 있죠. 이 원재료는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원료와 재료를 원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저장품은 우리가 생산이든 아니면 판매든 뭔가 하려고 저장해두고 있는 재고자산 이야기하는데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제공품이라는 애가 사이에 있죠. 이 제공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물건 만들려고 원재료 사왔어요. 그럼 내 창고에는 당연히 원재료가 있겠죠. 그리고 그 원재료를 써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품이 내 창고에 있겠죠. 그런데 원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럼 내 창고에 내 재고 자산이 없겠네요. 그렇죠? 만드는 중에 있고 기계 속에 있으니까 원재료 상태도 아니고 완성품 상태도 아니겠죠. 그럼 이 제공품이라는 건 원재료가 제품이 되어가는 과정에 원재료하고 그 물건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경비들을 다 합친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이 제공품이라는 계정 과목은 전산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이 직접 분기할 일은 없고 저와 같이 수업 제일 마지막 기출문제 풀기 전에 그때 원가 회계를 할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그 원가 회계 할 때는 원가 회계는 물건 만드는 제조업에서만 하는 거고 그 단계가 주로 제공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제공품이라는 표현을 저와 같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취득 원가를 보기 전에 우리는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게 이 재고자산의 취득 시점을 먼저 기준을 잡아야 돼요. 취득 시점이라는 건 우리가 재고자산을 가지고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이 시점을 취득 시점이라고 하는데, 취득 시점 이전 지출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 돼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우리가 차변에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 회계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취득 시점 이후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지출이니까 대변에는 돈 나갈 거고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냐라는 건데,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건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얘를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있죠. 그럼 취득 시점 이전에 지출한 거를 취득 시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취득 시점 이전 지출을 취득 시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취득 시 부대 비용의 예로 우리 취득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라든지 혹은 취득 관련 보험료라든지 운송보험 이런 거, 파손보험 이런 거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다면 관세라든지 혹은 통관 재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물건이 도착했을 때에는 우리 그 회사의 공장이나 창고에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내릴 때 들어가는 하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라는 거예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것, 얘는 회계 처리는 대변에 돈이 나가고 차변에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차변에 재고자산 계정 과목 쓴다는 건 원재료 사는데 운반비 들어간 거면 원재료다. 상품 사는데 보험료가 들어간 거면 상품이다.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그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상품을 사는데 100만 원짜리 상품을 사면서 운반비가 2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상품 가격 100만 원 줄 때도 상품이라고 쓸 건데, 그 운반비를 20만 원 지급했다 하더라도 운반비가 계정 과목 뭐니라고 보는 게 아니고 왜 이 돈을 줬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봤더니 상품을 취득하는데 사면서 우리가 운반비를 줬다면 그 상품은 내 창고나 공장으로 들어오고 있겠죠. 그러면 그 들어오는 시점 이전까지 들어간 거니까 운반비도 분계는 차변에 상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120만 원이 원가가 되어서 나중에 더 비싼 가격 팔아야지 150만 원에 팔면 30만 원 남겼다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취득한 자산 계정 과목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 정상적 부대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 게 매입 운임, 수수료, 하용료, 매입보험, 수입관세, 통관수수료 이런 것들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돈을 대변에 주거나 줘야 되면 차변에 원재료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면 원재료를 사겠죠. 도소매업은 상품을 살 거고. 그럼 매입 애누리하고 환출 환입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애누리다, 할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애누리와 할인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는 구분 안 하고 그냥 깎아준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근데 회계에서는 이 두 개가 사용하는 경우가 틀려요.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환출이라는 표현도 쓰고 환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환출이다, 환입이다라는 표현은 반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출은 내가 물건 사왔는데 반품하는 거 돌려보내는 거고, 환입은 내가 팔았는데 반품 받은 걸 환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환출이다, 환입이라는 말은 우리가 반품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애누리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물품의 하자로 인해서 감액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100만 원짜리 물건 팔았는데 여러분이 받아봤더니 기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 물건 안 사고 싶겠죠. 그래서 저한테 반품하겠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럼 그냥 40만 원 깎고 60만 원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정도 기스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40만 원 깎아줬는데 그 40만 원 깎아준 게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거잖아요. 그런 걸 애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거. 그러면 할인이라는 건 어떨 때 쓰냐면 얘는 약정이나 조기 회수로 감액해 주는 거예요. 약정이나 조기 회수라는 건 자,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아요. 그럼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그 외상 대금은 언제 안에 얼마 기간 동안 갚아야 되죠? 외상으로 물건 가져가면 얼마 만에 돈 줘야 되죠? 설마 1년, 2년 뒤에 줘도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간에 대해서 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요즘 보름 정도까지도 줄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돈이 좀 급한 거야. 평소에는 뭐 보름이나 한 달 안에 돈을 갚는 거래처인데 돈이 급해서 너가 10일 안에 돈 갚으면 2% 깎아줄게.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10일이든 30일이든 20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2%가 줄어들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면 빨리 갚을 거예요. 그때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누리하고 할인은 사용하는 경우가 틀리죠. 그럼 이 애누리하고 할인에 대해서 계정 과목의 성격이, 우리가 계정 과목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상품이라는, 그리고 우리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로 이 두 개, 그리고 우리 시험은 제조만 하는 경우가 또 있고 제조 및 도소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원재료를 주로 사겠죠. 그럼 자, 얘네들 두 개가 우리가 사올 때 쓰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일 건데, 자, 상품을 우리가 반품하거나 하자로 깎아주면 우리가 계정 과목을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부수 쓰니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원재료를 반품하거나 아니면 하자로 깎아주면 원재료에 대해서도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또 약정에 의해서 상품을 사는데 깎아주면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원재료를 샀는데 깎아줘도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은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얘도 매입 환출 및 매입 할인. 그럼 이런 같은 계정 과목을 쓴다면 그러면 얘들이 서로 구분이 안 가겠죠. 근데 지금 제가 쓴 거 보니까 얘 계정 과목에 다음 번호들을 쓰고 있죠. 제가 다음 번호 쓰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 게 차감 계정들이 그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 147번 얘는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매입 할인도 얘도 상품의 차감 계정이고, 그럼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얘 154번은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고, 그리고 매입 할인도 155번은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럼 지금 자 이거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잠깐 제가 열어서 보시면 자 우리가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매입 할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럼 같은 글자인 애누리나 할인들이 있는데 오른쪽 참고에 보니까 자기 짝지들이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재료를 사면서 약정에 의해 깎아준다면 원재료 짝지인 매입 할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상품을 샀는데 하자로 깎아주게 되면 상품의 차감 계정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감 계정이라는 건 반대쪽에 쓸 거라 그랬죠. 차감 계정은 반대쪽에 있다 했죠. 지금 우리 상품하고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대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사용하는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먼저 원재료 100만 원 구입하고 외상으로 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이런 조건을 걸어요. 10분의 2, 30분의 n이라는 신용 조건을 건다고 볼게요. 지금 제가 적은 이 신용 조건이 어떤 뜻이냐면 30분의 n이라고 한 이 n이 있는 거는 30일 이내 갚아라는 거예요. 15일 이내면 15분의 n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0분의 2는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그 소리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외상으로 물건 산 게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사왔을 때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A라는 회사한테 100만 원 갚아야 된다. 이렇게 장부에 써뒀어요. 그랬다가 우리는 이 신용 조건에 의해서 그럼 빨리 갚고 할인 받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10월 10일 날 원재료 외상 매입 대금 100만 원을 상환하다. 이제 돈을 갚아요. 보통 예금에서 자, 그럼 우리는 보통 예금에서 돈 갚는 거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고 차변에는 이제 이 외상 매입금 갚는 거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 외상 대금을 갚는 거니까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쓸 건데, 근데 나는 지금 2% 깎아준다 그래서 10일 안에 갚는 거죠. 그래서 저는 98만 원만 줄 거라는 거예요. 2%를 깎고.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 이건 지금 이 약정에 의해서 깎아준 거죠. 그래서 이땐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매입 할인을 쓰는 거는 원재료 사면서 할인받은 거죠. 그러면 원재료의 짝지인 매입 할인을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지금 애누리하고 할인들을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내 장부에서 원재료 100만 원에 샀는데 반대쪽 대변의 차감 계정으로 2만 원 매입 할인이어서 실제로는 98만 원에 산 거예요 라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차감 계정,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이 앞에 취득시 부대비용이라고 말한 건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써서 취득 원가를 증가시키는 가산 성격이었죠. 10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뭐 돈이 운반비 들어갔으면 120만 원짜리라고 하기 위해서 원재료라고 썼을 건데, 얘는 거꾸로 줄여주는 성격들인 거예요. 할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얘네들은 차감 항목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은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주로 간접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 자, 관세 환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회계 1급에서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 관세 환급금은 그냥 상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원래 관세는 안 돌려주는 거예요. 관세 낸데 돌려준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죠? 부가가치세 환급은 들어봐도 관세 환급한다고는 일상생활에 잘 못 들어요. 근데 관세를 환급해주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뭔가를 수입을 해서 수출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돌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임가공 용역만 제공해서 뭔가 가공만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공하려고 했더니 관세가 들어가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할까요? 외국에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걸 수출하면은 그 관세를 돌려줘요. 그걸 이제 관세 환급금이라고 해요. 수입했던 거. 근데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라고 말하는 삼성, 현대, 뭐 LG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기판이든 뭐든 그런 걸 다 수입을 해서 거기에 기술 집약으로 집어넣어서 가공을 해서 그걸 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때 관세가 부담이 되면 기업들이 전부 다 외국에 공장 차릴 거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원재료가 많은 나라에 차리겠어. 혹은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국가에. 그죠? 그럴 거면 인도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 제가 상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141페이지에, 자, 이건 재고 자산은 아닌데 매출도 같이 그냥 나온 김에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매입액이다 매출액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전부 다 순매출액 순매입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표현할 때에 순매입액 매출액이다라고 순매출액이라고는 앞에 순자가 붙어 있는 건 어떤 의미냐면, 차감 계정은 빼고 그리고 가산 계정은 가산한 순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뺄 거 다 빼고 더할 거 다 더한 금액을 순매입액 순매출액이라고요. 근데 순자를 책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로를 친 이유는 이 글자를 안 써도 순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냥 매입액이라고 말하면
뺄 거 다 빼고 더할 거 다 더한 매입액을 순매입액이라고 하는 거고, 매출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팔았어요. 근데 물품에 문제가 있어서 40만 원 깎아줬어요. 그럼 저는 60만 원의 매출인 거예요? 100만 원 매출인 거예요? 60만 원이겠죠? 그게 그냥 매출은 60이다라고 말해도 순매출액 이야기하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순자는 항상 그냥 같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에 운반비가 들어가면, 자, 제가 상품을 사요. 상품 운반비 2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이 상품 운반비 20만 원은 회계 처리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상품 매입하면서 운반비 20만 원을 현금 지급하게 되면 지금 얘는 상품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 운반비는 상품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상품이라고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는 건데, 상품 판매하면서 운반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 회사가 운반비를 부담한다고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취득하는 게 아니고 파는 거죠. 팔면서 운반비를 우리가 20만 원 부담한다면 이건 취득 원가에 포함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운반비, 얘는 판매할 때 들어간 거니까 판관비로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지만 팔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취득 시점 이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우리 교재에서 제일 위에 매출액 그 암령 처리되어 있는 곳에 매출 시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계정 과목은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똑같아요. 자, 보면 보시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상품 거가 있고 제품 매출 거가 있죠. 그럼 얘네들도 똑같이 자기 짝지가 있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매입이나 매출이나 애누리나 할인은 그냥 서로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얘는 내가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거나 상대방이 돈을 빨리 갚아서 내가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계정 과목만 보면, 자, 우리 상품 매출이 401번이에요. 코드 번호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번호가 다음 번호 있고 한 거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 짝지 있으면 그 번호 꼭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얘는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고, 또 403번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에요. 또 제품 매출은 404번을 쓰고 있고, 그럼 매출 환입 및 애누리 405번은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인 거고, 406번 매출 할인은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상품 원저를 했던 것처럼 자기 짝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짝지를 맞춰서 차감 계정이니까 매출은 수익이라 대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차변에 자리를 하고 있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교재에는 조금 표현이 어렵게 적혀 있어요. 자, 제가 예를 가지고 들어보면 좀 간단해요. 자, 우리가 기초가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었다고 볼게요. 시작할 때 단기 매입이 2000개를 샀어요. 자, 첫 번째 기말 재고가 1300개가 있다 볼게요. 아이고, 1300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몇 개가 팔렸죠? 판매는 어렵나요? 시작할 때 1000개 있었고 올해 팔려고 2000개 샀어요. 근데 기말해 봤더니 1300개가 남아있어. 그럼 몇 개 팔았다는 이야기죠? 1700개 팔았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나요? 근데 또 반대로 기초가 1000개고 단기에 매입한 게 2000개예요. 그런데 이번에 판매한 게 예를 들어서 1400개래요. 그러면 기말 재고는 몇 개란 이야기죠? 1000개 있고 2000개 사왔는데 1000개 있었고, 그런데 올해 1400개 팔았대. 그럼 몇 개 남아 있어야 되죠? 1600개 남아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는 팔린 거에 대한 원가잖아. 이 둘이는 서로 반비례할 거예요. 뭐 아니면 도지 뭐. 그죠?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팔렸거나 창고에 있거나 둘 중 한 개겠지. 창고에 있으면 안 팔린 거고, 팔렸으면 창고에 없는 거잖아. 단순한 원리죠. 자, 그럼 우리 나중에 이제 이 원리 가지고 저하고 같이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를 산정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